이재명 변호사비 탄압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죽었어요. 자, 죽어가지고 지금 이재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권이 새로운 정치 공작에 착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이것이 이제 합리적인 추론의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겠느냐, 결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의 녹취록 7시간짜리, 이걸 이제 MBC에서 말이죠. 16일 날 보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서는요, 지금 방송과 관련해서, 방송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이 관련자들에 대한 이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또 그러고 그 7시간 녹취록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분이 가끔 이게 정치판이 뜨거운 이슈가 나오면요, 한 번씩 나와서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 오늘 유인태 의원이 여러 가지 중요 현안에 관해서 얘기한 거, 뭐 당연히 우리 야권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얘기는 안 하죠. 당연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니까, 자, 어떤 의도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는지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오늘 중요한 지금 뭘까요? 연설을 했습니다. 차기 정부 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이러한 토론회가 열렸어요.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하고 정책학회, 중앙일보 공동 주체인데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이 행복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중요한 입장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잘 소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탄압 의혹을 제보한 이러한 이병철 씨죠. 양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마지막 생전 모습이 CCTV를 통해서 여러 이 찍힌 장면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말이죠.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상상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병철 씨는 지난 8일 날 오전 10시 46분경에 모텔 방에 들어간 이후에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가 이제 3일이 지나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이렇게 되는데요. 그 CCTV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 이 보도한 내용들을 쭉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씨가 8일 날 오전 9시 2분쯤에서 방에서 나와가지고 허리를 숙여서 신발을 고쳐 신고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1시간 40분쯤 지난 뒤에 다시 이제 올라오는 이 방으로 들어가요. 그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편의점에서 봉투를 하나 사가지고 편의점 봉투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물건을 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시신으로 발견될 때까지 방을 출입한 흔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CCTV 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병철 씨의 누나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할 때 사흘간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에 출동을 했고 11일 날 오후 8시 46분 숨진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8일 날 9시 2분이고 11일 날 저녁 6시 46분일까요? 꼬박 3일간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거동이 상당히 좀 불편한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일 밤 9시 20분쯤에 방을 나선 이병철 씨가 손으로 계단 난관과 벽을 잡으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다시 이건 7일 날입니다. 8일 날이 아니에요. 10분 뒤에 다시 모텔로 돌아와가지고 계단을 좀 오르다가 잠시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그러더니 몇 초간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경찰에서는요, 이 건강 문제 또는 자살, 타살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부검을 진행한 뒤에 이 사인을 규명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유족 측에서는요, 이 생활부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건 가짜 뉴스다. 이러한 입장문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유족 대리인인 백광현 씨가 바로 어제 빈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병철 씨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다. 공익 제보를 한 이후에 여러 군데로부터 도움도 받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 이 모텔에서 오랫동안 장기 투숙한 것은, 이 오피스텔은 청소가 잘 안 되는데 모텔은 청소를 잘 해줘가지고 아주 깔끔하다. 그래서 지금 장기간 투숙을 한 것이고, 또 심장이 안 좋고 당뇨가 있어서 약을 먹었다고 하는데 건강이 그렇게 급속히 나빠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약도 복용한 적이 없다. 그래서 건강 이상 때문에 이렇게 숨을 거뒀다.
즉 이 지병으로 생명을 잃었다. 이거는 가능성이 희박한 이러한 이 가능성을 부인하는 그리고 생활고에 따른 자살 가능성도 부인하는. 그래서 제가 이미 바로 이 앞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상당히 큰 원인이 아니었겠느냐. 왜냐하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 이렇게 검찰이 어영부영 대충 뭉개는 수사해서는 안 되는데 이 수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렇게 이 담당 변호사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석 변호사가. 이 말에 굉장히 저는 신뢰가 있고 그리고 나는 우리 아들, 딸이 결혼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타살설도 상당한 이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 점을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오늘 이제 권영세 사무총장도 말이죠. 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이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도대체 있는 거냐? 고인이 왜 대장동 게이트에서 출발한 죽음 열차에 탑승했는지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죽음이다. 그래서 이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서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다. 그리고 믿겨려운 죽음의 팬데믹 앞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 시가 대납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다. 어쨌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쨌든 명복을 빌고 가정스럽게 고인을 또 한 번 농락했고 고인과 유족을 이러한 발언, 즉 2번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 정말 민주당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다. 저도 그렇게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나 똑같을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다고 사자가 됐지만요. 이거는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거 유족 측에서는 이거 법률적 검토를 해봐라. 저는 그렇게까지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야,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오늘 이 CBS에 나와가지고요. 이 진중권 교수하고 이 대담을 했는데 우리 야당에서는 이거야말로 이 간접살인 아니냐. 이재명은 사퇴하라. 이런 이제 비판 입장문을 내놨지 않습니까? 어제. 죄송합니다. 이런 비판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는 정치적인 금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고 가족력이 있었다. 이러한 말을 근거로 해서 병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우상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간접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랬고 이런 거는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지금 진중권 교수가 반박이요. 그런데 특히 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냐? 그러니까 유상호 의원이 그러면 그분들을 다 우리가 다 살해했다는 뜻이냐? 이렇게 반발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정치 언어를 써야 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 정치 지도자 반열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 이 죽음을 이재명 책임으로 만들려고 납선 나머지 간접살인이라는 용어를 쓴데 놀랍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적 맞수지만 이런 식으로 뒤집어 쓰기가 어디가 있느냐.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자, 이거야말로 간접적 살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 명이 아니고 3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는 이재명 대장동 사태, 그리고 또 2명은, 그리고 1명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전부 이재명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자살을 했던, 타살했던,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다 그러고 자살, 극단적 선택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책임자가 누구냐?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접적 살인이다. 라는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감싸는 것은 정치적 검도를 넘지 않은 건가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상호 의원 타선쯤 되고 서울시장 출마도 했으니까 정치적 금도를 벗어나지 않게 발언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민심의 이 분노를 제대로 읽고 이 방송에 나와서 논평을 하라. 민심도 제대로 못 읽으면서 이렇게 자기 감정에만 치우쳐갖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서 논평하는 거. 이것 또한 금도를 벗어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요, 유인태 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영길, 이번에 송영길 이재명이 직접 세우려다가 지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여권 내부에서. 왜냐면 뭐 이 차별화를 하다가 말하자면 탄압받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기소까지 되고 이러니까 지금 여권 내 분란이 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인태 의원이 원래 사고를 가끔 치는 친구고 불안한 친구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 같으면 굉장히 말 한마디라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또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내용을 틈타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15%가 최고점이다. 그러면서요, 이 안 후보가 이 정치에 나와 있는 것은 체질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자기 혼자 용 쓴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요, 뭐라 그럴까. 안 후보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90% 이상이 떠났는데, 이제는 본인 적성에 맞는 것으로 가라. 이렇게 상당한 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김성인 위원장, 오늘 어제 박용진이가 만나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이재명한테 유리한 조언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구정 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예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저는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도와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제 유인태 의원은 회의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해촉 비슷하게 수모를 당했다고 만약에 이쪽을 지원한다면 그 양반의 명성이나 삶에 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안 할 걸로 유인태는 또 방어막을 쳐줘야 김종인 위원장이 마음 놓고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유인태 의원의 이러한 발언 조금 이 정상적인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이 합리적 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김건희 씨 이거 7시간짜리 녹화 이 녹취록을 공개하는 거 관련해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관련 대응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유인태 의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상당히 아플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이병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저도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과연 그 녹취록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한테 현금 3억 원 그리고 이 CB 주식 한 20여 원 주기로 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중앙일보가 그동안에 단독 보도를 많이 했는데 3번에 걸친 녹취록으로 되어 있고 추가적인 녹취록을 이번에 그야말로 생명을 끄는 이병철 씨가 가지고 있어서 이 깨시연에서는 추가적으로 폭로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이게 좀 스톱이 된 상태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고 또 그동안에 조사 과정에서 많은 민주당 이재명 측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유족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인 대검에 가가지고 김호수 총장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코로나를 핑계대고 아예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자 동성도 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녹취록, 3번에 걸친 녹취록으로 되어 있는데 3차 녹취록을 보면 우선 이번에 숨진 이병철 씨, 그 다음에 이태영 변호사, 그 다음에 이병철 씨의 지인으로 이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한 지인 A씨, 이 3명이 직접 대화하는 분량의 그런 녹취록입니다. 40분짜리. 이 녹취록에서 말이죠. 이병철 씨는 이번에 생명을 거둔 이병철 씨는 이태영 변호사한테 친구인 중소기업 사장의 분식회계와 같은 경영비리 사건 이 수임료를 물었어요. 물으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변호사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잘 들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왜냐면 뭐 20억 원 주식에다가 3억 받은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이 변호사가 수임료로 주식 20억 원과 현금 3억 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태형 변호사는요. 이재명 지사 이 변호사비에 대해서 언급을 구체적으로 안 해요. 그러면서 기본 착수금이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 불구속 성공 보수는 3억 원이다. 이렇게만 딱 얘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1차 녹취록에서는요. 1차 녹취록에서는 이병철 씨가 이태형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같은 사건 수임료를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변호사비가 25원이다.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영 변호사는요. 잠깐만 25억이 뭐라고요?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이번에 목숨을 끊은 사람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설명하니까 네네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네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알아들었다. 거의 맞다. 이런 긍정적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차 녹취록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 이병철 씨가 이태영 변호사의 현금과 주식 20억 원을 얘기하니까, 이 지인 A 씨가 말이죠. 또 원래 저한테만 얘기한 건데, 그게 알려지면 나중에 말할 사람이 저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안 하죠. 이렇게 하면서 항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걸 보면 당연히 이거 현금 3억 플러스 20억, 이게 거의 기정사실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캐시언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말하자면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발 사건은요, 지금 이재명이의 중앙대 후배인 신성식 검사장이 있는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럼 수원으로 날아갔느냐? 바로 박범계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하다가 이거를 갖다가 수원지검으로 넘겼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적당히 알아서 챙기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한 20여 명이 대검 청사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연좌 시위까지 벌였고, 간접살인 철저히 수사하라 피켓도 들고, 또 이 김기현 원내대표,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조폭의 그림자도 모자라서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마저 짙게 드리워졌다. 전과 사범의 자격미달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무고한 희생이 따라야 하느냐. 그러면서 영화 아수라의 현실화를 보는 것 같다. 검찰은 이 죽음에 대해서 간접살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면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면담 당연히 말하자면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김호수 총장 이런 사람들 갖다가 정부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김 총장은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또 있을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 당 차원의 공익제보자 신변보호센터 설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대장동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생명을 유지한 사람은 2명밖에 안 남았고, 당국은 이 2명에 대해서 신변안전을 반드시 보장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기자회견을 한 후에 김호수를 만나겠다고 대검 청사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 방원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상당한 논란이 야기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말이죠, 이재명 비리 특위에서는 어제 말이죠, 성남시청을 찾아가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결제한 서류 공개를 촉구하고, 성남시에서 보관 중에 있는 성남 풋볼클럽 후원금 자료도 공개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학 직속 후배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책임을 통감하라. 그리고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수사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박범계 장관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이러한 촉구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병철 씨는 지난 11월 달에 참고인 신문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이 합당한 수사지만은요, 지금 이제 대선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원지검에서 대충 깔아뭉개고 있어요. 이거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더욱더 압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번째 뉴스는 여러분들, 그동안에요, 이 김건희 씨를 비판하는 이런 현수막과 관련해서, 이것은 직접 후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후보,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이 민주당 측의 입장을 유권 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진석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서면으로 선관위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하자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관위가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요, 지난달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
여기에서요, 지난달에 광화문하고 서울시청 인근, 서울 시내 곳곳에 이 김건희 대표의 얼굴을 갖다가 딱 상습 호의 경력자다라는 문구로 가리고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 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어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정진석 의원실에서 선관위에 공식 질의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선관위가 이건 불법이다 하면서 그 이유로 이렇게 선관위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단체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90조에 위반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선관위는 이 촛불행동연대 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면 조치, 즉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촛불행동연대에서 이제 구정, 이럴 때 충분히 또 현수막 게시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선관위는 고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정진석 의원실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이것이 지금 이제 선관위가 유권에서 불법이라 내렸다 하더라도 시민단체가 이거를 이러한 선관위의 지침대로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이거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김건희 대표에 대한 이런 비방 현수막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 야권에서도 이 김혜경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선거법의 루포를 잘 우리도 활용해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비방 현수막을 게재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그 다음에 이건 변호사비 대나무요, 이 현수막 한두 개가 있습니까? 우리가 훨씬 많고,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맞불 이 현수막 작전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바로 뭐냐면요, 이 홍준표 의원이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은근슬쩍 지금까지 양비론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 압박과 비판의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요. 오늘 느닷없이 날짜상으로는 어제죠. 느닷없이 입장이 바뀌었어요. 바로 선제 타격과 관련해서 옳은 얘기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지지 활동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조심스럽게 관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홍준표 의원의 성격을 볼 때 느닷없이 방향을 180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고 서서히 바꾸겠다는 신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주 중에 윤석열 후보와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만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비공개리에 이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벌써 오늘 날이 새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라고 해봐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목요일, 금요일, 지금 내일하고 1박 2일 일정으로 지금 PK 지역을 방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목요일 저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또 토요일 저녁일라나, 아니면 또 오늘 저녁이었나? 하여튼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 간의 만찬 회동이 임박했거나 아니면 했어요. 이러한 이 만찬 분위기를 감안하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마침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을 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이러한 인식, 이거에 대해서는 홍준표 의원이 오히려 굉장히 강한 이 보수적 시각,